안녕하세요. AI로 데이터 분석과 일자리 뺏기 세션의 발표를 맡게 된 MPS 박민서입니다. 이런 형태의 대시보드 많이 보셨죠? 지금 이 자리에는 이런 대시보드를 만드시는 데이터 분석가나 또 이런 형태로 보고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보통 이런 대시보드를 보면서 주요 KPI나 지표도 확인하고 인사이트도 얻어서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나 지표 그리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게 데이터 분석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죠. 근데 사실 이 대시보드 데이터 분석가가 만든 게 아니고 AI가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는 사내 MCP 서버 플랫폼인 MCP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사실 AI 없이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려면은 이런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거쳐야 돼요. 우선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사내 데이터 플랫폼에 로드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도 선행이 돼야 되고, 데이터 플랫폼 내부에서도 이 취합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주요 지표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전처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요청이 들어와도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쿼리를 작성해서 집계할 수 있도록 오아시스로 옮겨줘야 되고, 데이터를 로드해서 또 시각화 툴에 올려서 지표도 만들고 시각화도 하고 인사이트도 도출하는 과정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질문을 한 곳에 레포팅을 하는 것까지 수동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실제로 이게 저희 쪽 데이터 플랫폼 내부에 있는 파이프라인 모양인데, 저희도 이렇게 복잡하게 테이블들이 생성이 되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공수가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 단계도 많은데 단계마다 담당자가 달라가지고 비즈니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AI를 도입하면은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데이터 플랫폼 내에 복잡한 전처리를 통해서 별도로 테이블을 생성하고 저장할 필요도 없어지고, 쿼리 작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추출, 지표 생성, 인사이트 도출, 시각화, 그리고 레포팅까지 전부 LLM이 해줍니다. 파이프라인만 단순화됐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질문이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레포팅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실시간성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직접 LLM이랑 대화를 하면서 인사이트 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질문에 대한 의도도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분석 과정을 AI를 통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AI, 좀 더 정확하게는 MCP 서버를 도입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해서 데이터 분석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MCP 서버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땠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를 통해서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적인 방향성까지 한번 제공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사내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이언티스트 분들,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분석에 사내 MCP 서버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MCP 서버가 뭔지 그리고 그 한계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LLM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챗GPT 같은 클라이언트한테 이거를 해줘 아니면 이건 뭐야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 내부에 있는 오픈AI와 같은 LLM이 생각을 해서 답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LLM한테 이거 분석해줘, 이런 지표 생성해줘 이런 요청을 하면은 얘는 대답을 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AI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은 LLM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또 우리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되게 쉽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 중 하나가 MCP 서버입니다. MCP 서버라는 툴박스를 클라이언트한테 쥐어주면 클라이언트는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또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MCP 서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한테 질문을 하면은 클라이언트 내부에 있는 LLM이 이 요청을 분석하고 서버에서 적당한 툴과 리소스들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툴과 리소스들을 서버에 보내면
서버는 DB에 접근을 해서 해당 요청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클라이언트에게까지 반환이 되고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이거를 자연어로 포매팅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MCP 서버 설정만 잘해두면은 LLM을 이용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AI한테 데이터 분석 시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결과값이 저희 기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달 이탈률이 얼마야? 라는 질문을 하면은 저희는 사용자 이벤트 로그랑 구독 상태 로그를 둘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이탈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요청을 수행을 해보면은 AI는 이벤트 로그만 고려를 해서 비활성 사용자를 추출하고 이를 집계해서 이탈률을 계산을 합니다. 저희 질문의 의도랑 이탈 사용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용자 요청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비즈니스 용어나 아니면 의도한 분석 흐름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데이터가 어떤 구조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각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비즈니스와 데이터에 대한 컨텍스트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LLM한테 컨텍스트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LLM한테 컨텍스트를 던져줘서 MCP 서버의 컨텍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솔루션이 세멘틱 레이어링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MCP 서버를 구축한 이후에 성능 개선을 위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LLM한테 전달해주는 3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멘틱 레이어링은 자연어 요청을 정확한 비즈니스 로직으로 변환시켜주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비즈니스 컨텍스트랑 데이터에 대한 컨텍스트를 모델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이를 통해서 서버가 사용하는 툴과 리소스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컨텍스트라는 게 사실 서비스마다 분석 목표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간단한 예시로 저희가 지금 서비스 중인 AI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I 어시스턴트는 라인의 그 공식 계정 중 하나로 AI 챗봇입니다. 사용자들이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AI와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웹서치, 번역, 이미지 인식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어시스턴트 또한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서 무료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월간 구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분석하는 MCP 서버를 구축한다고 할 때 어떤 컨텍스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컨텍스트는 비즈니스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어시스턴트 입장에서 프렌드는 AI 어시스턴트 공식 계정을 친구 추가한 사용자이고 프리 유저는 AI 어시스턴트의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한 유저입니다. DAU라고 흔히 쓰는 분석 용어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정의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이런 설명이 없어도 LLM이 알아서 유출을 해서 이거를 분석 요청을 수행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더 정확한 정의를 제공해줘야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인 데이터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LLM한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뭐 유저랑 이벤트 2개의 테이블이 있고 그 안에 뭐 이런 컬럼들이 있고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서비스에 맞게 LLM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컨텍스트를 다 정했다면은 이걸 이제 언제 어떻게 전달을 해줄지를 정해야 됩니다. 앞서 봤던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의 4가지 요소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컨텍스트가 더 정해졌다면은 모든 단계에서 세멘틱 레이어링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레이어링을 적용할지는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각 레벨별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단에서 세멘틱 레이어링은 시스템 프롬프트 아니면 사용자 프롬프트에 직접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앞서 들고 왔던 AI 어시스턴트의 예시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하는데요. 세멘틱 레이어링을 적용한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정의했던 데이터 스키마랑 비즈니스 용어들 그리고 나아가서 기대하는 분석 방법과 같은 컨텍스트를 직접 프롬프트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LLM이 서비스 도메인이랑 분석 의도를 파악해서 사용자 요청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데이터 구조랑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데이터 추출을 하는 쿼리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은 사용자 요청이 들어온 시점에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요청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버단에서 세맨틱 레이어링을 적용하는 방법은 서버 코드 자체에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직접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파이썬 기반으로 MCP 서버를 구축했는데 그 경우에는 비즈니스 용어는 뭐 이런 식으로 YAML 파일로 변환을 하고 데이터 스키마는 이런 형태의 YAML 파일로 변환을 해서 직접 서버 코드에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설정 파일들과 함께 이 설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코드를 서버 코드에 이런 구조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서버를 재구축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온 요청을 서버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의미적 변환과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B단에서 세맨틱 레이어링을 적용하는 방법은 컨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 내에 메타데이터 컬렉션으로 변환해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몽고DB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몽고DB 컬렉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컨텍스트로 정의해두었던 비즈니스 용어랑 데이터 스키마뿐만 아니라 트리거들이랑 뷰 그리고 집계 파이프라인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트리거는 데이터 컬렉션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변경을 감지하고 집계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변화된 매트릭들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은 세맨틱 뷰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후에 서버단에서 했던 것처럼 이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 코드를 변경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점에는 이미 결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세맨틱 레이어링은 LLM에게 분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던져주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를 삽입할 수 있는 곳이 총 3곳으로 각각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시스템 프롬프트에 직접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포함시켜서 AI가 사용자 요청을 해석할 때 활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버 단에서는 YAML 컨피규레이션 파일로 이를 정의를 해서 서버가 직접 로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DB 단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메타데이터 컬렉션을 생성을 해서 이걸 전달을 해줍니다. 클라이언트 레벨은 수동 프롬프팅으로 즉시 적용이 가능하지만 매번 입력이 필요하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서버 레벨은 캐시된 설정 파일로 반자동화되어서 일관성은 있지만 여전히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DB 레벨은 완전 자동화되어서 미리 계산된 뷰를 바탕으로 실시간 응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초기 구축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현 복잡도랑 구현에 걸리는 공수가 증가하는 대신 그만큼 자동화 수준이랑 성능은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환경을 잘 고려해가지고 어떤 레벨의 세맨틱 레이어링을 적용할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모든 레이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최적의 MCP 분석용 MCP 서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MCP 서버의 강력한 기능이랑 이제 컨텍스트 문제를 살펴봤고 이를 해결하는 세맨틱 레이어 솔루션의 3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개념과 해결법들을 확인을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최신혜 님께서 솔루션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라인플러스 최신혜입니다. 이어서 실제 비즈니스 질문을 통해서 시멘틱 레이어가 분석에 적용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챕터에서는 MCP 서버의 기타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4월 중에 우리 서비스의 사용자 이탈률이 얼마일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의도하는 분석 로직을 보시면 분모는 3월 활성자 수이고 분자는 4월 비활성 또는 구독을 해지한 사용자 수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유저, MCP 클라이언트, MCP 서버, 몽고DB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저희가 구축한 3단계의 시멘틱 레이어가 각 지점에 추가됩니다. 방금 보신 파이프라인에서 시멘틱 레이어를 모두 제거한 상태, 즉 시멘틱 레이어를 구축하기 이전의 환경에서 사용자 이탈률을 계산한 결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탈률 집계 요청에 대해서 결과값 83%를 도출해냈습니다. 계산 로직을 보시면 전체 3월 활성 사용자 중에서 4월 비활성 사용자를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LLM이 관련된 데이터는 찾았지만 비즈니스 맥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분석을 한 것입니다. 현업에서 정의한 이탈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탈률을 비활성 사용자 플러스 구독을 취소한 사용자를 포함하는 그런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구독 취소 사용자 데이터가 누락된 채로 결과값을 산출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 서버 레벨 시멘틱 레이어인데요. LLM이 비즈니스 문맥 없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생긴 문제를 4단계 파이프라인으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자연어 해석입니다. 4월 이탈률이 얼마야? 라는 자연어 질문을 받아서 구조화된 데이터로 먼저 변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트릭 식별자를 매핑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해석된 자연어를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매트릭 아이디로 연결을 합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로직을 해석합니다. 2단계에서 받은 커스터머 천 레이시라는 매트릭 아이디를 받아서 실제로 이 매트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LLM이 놓쳤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실행해서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방금 보신 레이어를 적용하니 4월 이탈률을 계산할 때 시스템이 3월 활성 사용자를 기준으로 4월 비활성 사용자와 4월에 구독을 취소한 사용자 112명까지 모두를 이탈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탈 고객 수가 그만큼 늘어났고 수정된 이탈률 값 83.6%를 줍니다. 하지만 이 개선된 결과도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로직의 정확성은 달성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LLM이 복잡한 분석 과정을 따라가던 중에 계산하기 쉬운 방식으로 로직을 단순화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으로 데이터베이스 레벨을 최적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석 과정 중에 전체 컬렉션을 스캔하게 되거나 선택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게 해주는 인덱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스템이 원래 의도했던 로직을 포기하고 단순화해서 연산을 해버리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시멘틱 요구사항을 이해하도록 DB의 복합 인덱스를 생성하고 다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구독 취소 정보를 구분해주는 오더 타입 필드, 그리고 특정 기간 중 특정 고객을 필터링하기 위한 DT, EMID 같은 필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취소했는지, 어느 달에, 어떤 사용자 중에서라는 저희의 분석 조건에 맞춰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분석 과정에서 전체 컬렉션을 스캔하던 방식에서 타겟 유저 데이터에만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분석 방식이 효율화되었습니다. DB 레벨 최적화 결과로 저희가 의도했던 매트릭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인덱싱이 되기 전에 3월 활성 여부와 관계없이 4월에 구독을 취소한 사용자군 전체를 이탈 고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인덱싱 후에는 4월 취소 사용자 중에 3월 활성 고객만을 정확히 필터링해서 구독 취소자 수를 112명에서 76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이널 리절트 값도 소폭 줄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보시면 고객 이탈률이 맨 처음 83%에서 83.6, 83.4로 정정되는 과정에서 각 시멘틱 레이어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각각의 질문 유형에 맞는 시멘틱 레이어를 구축하면 이처럼 다양한 자연어 질의가 가능해집니다. 6월의 활성 사용자 수는 같은 1번 같은 기본적인 매트릭 조회부터 방금 보셨던 2번 복잡한 이탈률 매트릭도 계산을 해내고, 그리고 3번에서 보시는 질문에 포함된 지난달이라는 상대적인 시간 표현도 정확한 날짜로 해석해서 분석에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CP 서버를 데이터 분석에 활용한 실제 사례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MCP 서버를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과제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MCP 클라이언트에게 몽고DB MCP 서버를 연결하면 몽고DB에 대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스트그레스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태블로나 슬랙 같은 도구들도 각각 MCP 서버로 모두 연동할 수 있습니다. MCP 클라이언트 허브를 중심으로 각 시스템에 MCP 서버를 적절히 연동을 해두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MCP 구조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3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즈니스 분석입니다. 우리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전환하면 수익성이 개선될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 MCP를 통해서 여러 DB에 산재된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 몽고DB에서는 사용자 행동 로그 데이터, 그리고 포스트그레스에서는 구매 데이터를, 그리고 컴플로언스에 정리된 고객 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분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담당 데이터 분석가에게 각각 요청을 해야 됐고 별도로 보고서 형태로 취합도 해야 했지만 MCP를 활용하면 이 모든 작업을 하나의 흐름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실시간 모니터링인데요. 운영팀에서 우리 서비스의 실시간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각 MCP 서버를 활용해서 태블로 리포트에서 현재 사용자 수를, 그리고 몽고DB에서는 최근 에러로그 같은 정보를, 그리고 슬랙 운영 채널의 장애 관련 대화까지 한 번에 확인을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된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 업무 사례인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할 일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MCP가 GitHub에서 오늘 마감인 PR들을 확인하고 컴플루언스에서 액션 아이템을 불러와서 우선순위가 정리된 투두 리스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것입니다. 현재 이 모든 기능이 완전히 구현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도 MCP 활용이 사내 환경에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데이터 분석가로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석가분들이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지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변화가 일자리 위협이 아니라 사람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LM은 이런 작업에 특히 능합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쿼리를 날리고 반복적인 분석 작업을 자동화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속도, 반복, 그리고 규모의 영역에서는 AI가 사람보다 큰 강점을 가집니다. 반면 우리는 AI가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로직을 설계하고 시멘틱 레이어를 구축하고 AI가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LLM이 잘하는 일과 사람이 잘하는 일이 이처럼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협업 환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멀티 플랫폼 분석이 현실이 됩니다. 첫 번째 유즈 케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연결해서 한 번에 분석과 시각화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급 분석 기법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각종 모델링이나 시계열 예측 같은 작업도 이제는 코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쉽게 실행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지능형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반복 자동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추가 분석을 시작하고 트렌드를 스스로 인식해서 시계열 모델을 조정할 수 있는 지능적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LLM은 우리 분석 역량을 확장시켜주는 강력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석가는 AI가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전략적인 질문을 던져서 지금보다 더 깊은 인사이트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